과거 한때 주식시장에서는 미국 경제를 모르고는 주식에서 수익을 볼 수 없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한 나라가 더 추가되었습니다. 바로 중국입니다. 오죽하면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이 중요하고 경제는 중국이 중요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따라서 나이투자는 오늘 중국 경제 전문가를 모시고 좀 더 깊이 있는, 즉 하반기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중국 경제금융연구소장이신 전병준 소장을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무더위에 직접 스튜디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장 먼저 여쭤봐야 될 건 바로 이거겠죠. 지난번에 발표된 2분기 경제 성장률 7.9%의 성장이면 우리로서는 엄청난 거지만 중국이 1분기에 워낙 좋게 발표했기 때문에요. 한 10%포인트가 더 떨어진 걸로 발표가 됐어요. 그 배경, 이렇게 성장률이 급락하게 된 배경하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성장률 급락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그 7.9%면 8% 성장이면 엄청난 성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 작년 1, 4분기가 마이너스 6.8이었기 때문에 두 자릿수는 충분히 1, 4분기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제 당초 예상치들이 한 8.5 정도 이렇게 봤다가 7.9에서 이제 낮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그 컨센서스를 보면 지금까지 맞힌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은 조금 그렇고요. 그러나 봐야 될 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중국 GDP는 우리 GDP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중국의 GDP는 고용 지표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GDP 1%당 이제 몇 명을 고용할 수 있냐, 이게 중국 정부의 관심이고 경제 정책의 핵심인데, 지금 중국 정부가 지준율을 전면적으로 갑자기 내려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여러 가지 지표 중에서 실업률 지표를 보면 이번에 이게 2, 4분기에 16세부터 24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실업률이 15%가 넘어가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중국이 제조업 그리고 서비스업, 이렇게 보면 서비스업 비중이 한 60, 제조업이 한 40인데 지금 그 2분기 성장률에서 서비스업 성장률이 현격히 둔화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소비하고 투자가 중요한데, 최근 1년 동안 중국의 성장은 투자였습니다. 근데 이 투자도 이게 이제 슬로우다운하고 있고, 문제가 이 소비가 당초 기대보다도 영 못한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땐 첫 번째 봐야 되는 것은 실업률 중에서 그 청년 실업률, 두 번째 서비스업의 부진, 세 번째는 이제 소비하고 투자가 예상보다도 이게 회복이 늦다. 그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중국 인민은행에서 지급준비율, 지준율을 전격적으로 인하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경기 진작책에 가까운 그런 내용인데요. 이렇게 지준율을 인하한 그 의미, 그리고 앞으로 중국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0.5%를 한꺼번에,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그 6대 상업은행하고 중소은행들, 개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은행들하고의 지준율 차이를 항상 뒀어요. 그래서 최근 1년 동안 보면 주로 이제 소형 은행들 중심으로 차별적으로 지준율을 내렸는데, 이번에는 가리지 않고 한꺼번에 같이 확 내려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이제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이게 7월 달, 8월 달, 9월 달에 이 중국의 자금 수요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7월 달에 이제 우리 같으면 부가세, 법인세 납부가 몰려 있고, 이제 중국이 1년짜리 단기 이제 통화 채권을 이제 많이 발행을 하는데, 이게 지금 7, 8, 9월에 대거 만기가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보면, 최근 1년 동안 중국이 지방부채를 통해서 지방정부가 채권을 많이 발행해서 경기를 부양을 했는데, 이게 또 이제 하반기에 만기가 대거 돌아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자금의 수급이 굉장히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제 그 지준율을 내리면서 돈을 풀었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측면에서 놓고 보면 그 경공업 제품들,
이제 뭐 섬유라든지 방직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이게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수익성이 현격히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전체로 보면 뭐 수출이 뭐 40% 가까운 성장을 하는데 문제는 전통 이제 제조업의 부진이 굉장히 심각하고 요것은 실업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네. 노동집약제인데 그래서 아마 그런 서너 가지를 감안해서 정부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인하를 한 것 같고 그러나 중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사실 중국도 작년에 돈 많이 풀었어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돈을 왕창 풀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확연하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수도꼭지를 확 트는 건 아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는 단기 자금의 이제 정책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제 그런 정도로만 얘기를 했고 아마 상황은 그 3, 4분기 실업률 그다음에 소비 지표를 보고서 아마 추가적으로 그 지준율을 더 내린다든지 뭐 통화량을 더 늘린다든지 이런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소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말 미국만 걱정할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 경제도 상당히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이 크다는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2분기는 뭐 8%대로 한다고 치고 문제는 이제 3분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3분기에도 일각에서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는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8%에 쉽게 넘기지 어려울 것이다. 과연 3분기의 중국 경제 전망과 그리고 그것이 미친 영향 과연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진단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의 연간 컨센서스는 8.5 정도 되고 중국 IB들은 한 9% 넘어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네. 2, 4분기에 말씀하신 7.9까지 떨어졌다고 하지만 1, 2분기 누계로 하면 12.8%가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3분기, 4분기는 지금 중국의 컨센서스로 보면 한 6.6, 5.6 이런 정도로 보는데 이것은 과거에 코로나 나기 전 수준 5.5에서 6.5 정도면 그 레인지 안에 들어가는 이제 정상화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누계로 보면은 아마 중국은 금년에 8.5 이상을 충분히 할 겁니다. 그런데 관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모빌리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이 왜 이제 기대보다 소비가 좋지 않았냐 그러면 방역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중국이 이제 뭐 전 세계 인구 대비해서 보면 뭐 50명 이하로 유지를 했는데 이건 뭐냐면 이 감염자가 나오면 그 지역을 다 폐쇄를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지역을 옮기더라도 3주 정도 이제 격리를 해야 되는 이런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방역에는 성공을 했지만 이것이 경제 활성화 특히 내수에는 아주 독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포인트는 이 백신입니다. 그래서 중국이 뭐 전 세계 10대 백신 중에서 4개, 5개를 갖고 있는데 백신 접종률이 5월 달만 해도 한 30 몇 %였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지금 어제 기준으로 보면 14억 명을 접종을 했어요. 100%를 넘어갔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핵심인데 결국은 하반기에 이 백신 접종을 통한 이제 모빌리티 그 경제 활동의 정상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것은 이렇게 중국이 갑자기 백신 접종률을 확 높인 것은 내년 2월에 있을 올림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올림픽 개최 6개월 전부터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진행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중국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코로나 청정국이다. 이제 이런 이제 선언이나 이미지 제고가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격적으로 이제 그 지준율 내리고 경기 부양책 쓰고 또 거기에 백신 접종률을 확 높이는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뭐 사람의 마음인데 소비라는 것은 그래서 조금 소비가 약하다고 하면 하반기에 아마 추가적인 지준이나 그리고 이제 내수 경기 부양책 예를 들면 자동차나 가전 쪽에 경기 부양책을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럼 일단은 우리 소장님 보실 때는 중국 정부가 희망하는 8.5%를 하반기까지 연간 기준으로 8.5%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뭐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한데요. 중국 정부가 목표로 얘기한 것은 6%입니다. 네네. 근데 이제 작년에 실업자가 많았기 때문에 네. 중국은 GDP 자체를 우리하고 달리 이것은 이제 고용 지표로 보기 때문에 작년에 이게 늘어났던 실업자 수를 감안하면 금년에 적어도 8에서 9% 정도는 해야 작년 실업자 금년 대졸 근데 금년에 대학 졸업자가 한 907만 명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수용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8.5 이상 가야 된다. 네.
자, 최근에 그 이슈가 됐었죠. 디디 추싱. 네. 결국은 이제 중국 정부의 규제 철퇴를 맞으면서 주가가 이제 급락한 양상 보이는데요. 미국에서는 투자 제한으로 압박을 하고 또 중국에서는 기술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되는데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이것의 핵심은요, 중국의 GDP를 한번 봐야 되는데 중국의 GDP 중에서 지금 디지털 경제 비중이 39% 40% 가까이 돼요. 네, 어떤 디지털 경제. 아, 예, 예.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건 데이터 관련이 있는데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 이 제조업, 공업, 전통 제조업이 이제 세계 1등이라는 게 GDP 한 32%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디지털 경제가 예. 전통 제조업을 넘어서는 구조였기 때문에 이 디지털 경제에서 이것이 이제 문제가 생기면 한 방에 국부가 유출될 수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게 이제 중국이 뭐 일개 어떻게 보면 공유 자동차 회사의 해외 상장에 제동을 거는데 국가보안법을 들고 나오고 네트워크 보안법을 들고 나오고 데이터 보안법을 들고 나와요. 그것의 의미는 이제 국가 안전하고 관련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뭐 중국으로서는 이게 제가 볼 때는 디지털 경제 비중이 이미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쪽으로 왔기 때문에 자기네가 아주 취약한 이 디지털 데이터 보안 문제에 있어서는 2중, 3중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잠금 장치를 맞추는 거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고 이걸 이제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은 문제는 중국은 인터넷 시장이나 모바일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안에서 이것을 제재를 하더라도 이 파이가 외국 기업이나 다른 나라가 먹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3개를 갖던 놈이 4개를 갖거나 4개를 갖던 놈이 3개를 갖는 이런 구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굉장히 과격하게 과감하게 이제 제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이제 플랫폼 기업들, 뭐 알리바바나 텐센트나 디디 같은 회사들이 주가들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이제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2가지를 이제 걸고 나오는데 하나가 반독점법이고 두 번째가 데이터 보안법입니다. 지금 디디 주식 말씀하신 이 회사는 데이터에 이제 관련되는 쪽에서 문제가 된 것이고 반독점법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반독점법이 남아 있고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이제 빅가이들은 데이터 보안법, 네트워크 보안법의 저촉의 여부도 아직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는 그 2가지 문제가 일단 확정이 돼야 되고 그렇게 되면 벌금이 부과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사업 개선 명령이 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의 활용에 대한 제한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비즈니스 모델, 수익 모델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 플랫폼 기업들은 전체적인 파이가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정부의 이제 규제가 아직도 3단계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차트를 보고서 주가가 얼마 하락했기 때문에 반등한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고 조금 더 정부의 정책이 클리어파이 될 때 그때 이제 액션을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소장님 말씀 들어보면 좀 걱정되는 부분이 생겨서 한번 새롭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디디 추싱 같은 기업이 한두 개가 아닐 거란 말이에요. 앞으로도 뉴욕에 상장시키려고 그러고 여러 기업이 있을 텐데 지금 말씀대로 국가보안법이나 네트워크 보안법, 데이터 보안법에 다 걸어버리면은 그들 기업이 미국이라든가 해외 뭐 유럽 같은데 상장하는데 굉장히 발목을 잡히지 않겠습니까? 즉 자본주의하고는 좀 상반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이제 조금 그 앞뒤가 약간 이제 표리가 부동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알리바바나 뭐 이런 회사들이 미국에 상장할 때는 이 인터넷 기업들이 적자거나 이익이 별로 안 날 때예요. 그랬었죠. 그리고 또 이제 중국으로서는 차등 의결권 제도가 도입되지 않기 때문에 초부터 상장할 수 없는 구조고 또 그런 회사들이 상장했을 때 뭐 중국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미국인들이 이제 힘들어하는 우리 그 플랫폼 기업에 돈을 대준다, 도와준 땡큐 이런 느낌으로 왔다가 이게 시가총액이 전 세계에 7등, 8등이 되다 보니까 이제 똑같은 회사를 두고 스탠스가 바뀌는 거죠. 제주는 중국이 부리고 그 차익은 이제 미국이 넘어가 이제 본다 이런 시각으로 지금 보는 건데 중국의 결론은 아주 심플합니다. 홍콩으로 와라. 그래서 홍콩에 지금 상장 조건을 나스닥하고 똑같이 맞춰놨습니다. 차등 의결권 오케이, 이익이 안 나도 오케이. 그래서 이 조건이 똑같기 때문에 대거 아마 이제 미국에 상장된 플랫폼 기업들이 미국에서 이런저런 전유로 퇴출하거나 어려워지면
홍콩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홍콩은 그렇게 되면 아마 아시아 인터넷 모바일 플랫폼 기업들의 상장 메카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또 반면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홍콩에 있는 미국 자본 기업들 몸조심이라 또 이런 경고를 했어요. 상당히 정말 양 국가 간에 좀 치열한 그런 경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이루어졌었죠. 에이펙 비공식 정상회의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중 간 정상 간의 그런 참여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미중 간의 정상회담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만일에 한다면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하면은 좋은데 네. 뭐 정상 간 회담이라는 것은 사전 의제가 합의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마 재미난 거 하나는 그거 바로 직전에 그 미국하고 중국의 고위 외교급 회담, 그 장관급 밑에 있는 차관급 회담이 열릴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천진에서 열릴 거라고 봤는데 그게 무산이 됐습니다. 이유는 뭐냐 그러면 미국은 이제 뭐 외교부 서열로 보면 2위인 차관이 이제 회담의 당사자로 나왔는데 중국은 이제 차관이 6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6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건 격이 떨어진다. 그리고 얘기는 얘기할 의사가 없는 거다. 이렇게 판단하고 중국을 빼버리고 가버린 거죠. 이번에 그럼 온 그 미국 여자 차관이 그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중의 그 고위급 차관급 회담은 무산이 됐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서로가 아직 정상회담을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이고 그게 핵심은 지금 기술 전쟁 그리고 반도체 전쟁에 있어서 양국의 스탠스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뭐 시간에 그 글로벌 파운드의 인수라든지 뭐 이제 그 반도체 제재에 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중국이 이제 미국의 어떻게 보면 반도체 제재에 대해서 뭐 언론에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크게 지금 영업이 안 되거나 생산을 못 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오로지 이제 10나노 이하 첨단 장비를 신규로 못 사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일 뿐이고 그리고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글로벌 파운드리 매출이 50억 불 겨우해요. 근데 인텔이 그걸 300억 불 주고 사겠다.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쇼일 성격이 있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미중의 그런 이제 내부 사정이 서로 복잡하기 때문에 아마 기술 전쟁에 관한 서로의 입장이 정리가 돼야 중국을 어느 정도까지 제재할 것인지 어느 정도 풀어줄 것인지 이게 정해져야 아마 정상들 간의 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죠. 제가 소장님께 한번 원고 외의 질문 한 번만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미국의 전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지금 현 대통령 조 바이든의 그 약간 캐릭터를 조금 반대로 읽었어요. 쉽게 말하면 도널드 트럼프는 굉장히 과격하게 말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중국한테 이제 빠질 이런 그 나갈 구멍을 줬는데 오히려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은 굉장히 말로는 부드럽게 외교적으로 말하면서도 차단을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예컨대 뭐 G7에서 하는 얘기라든가 최근에 어떤 중국의 그 기술 기업 매각하지 말라는 거라든가 그러면 소장님께서 보실 때 만일에 중국 정부에서는 어떤 쪽이 더 이렇게 편하게 받아들입니까? 당연히 트럼프가 쉽고 편하고요. 그 바이든이 무섭죠. 그렇죠. 그래서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하고 예를 들면 전임 대통령 장쩌면 후진타오 이제 예를 들면 등소평하고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평가할 수 없지만 바이든은 40년 외교 생활하면서 그중에서 상원 외교위원장 8년, 부통령 8년, 16년 동안 중국의 보택동을 뺀 장쩌민, 등소평, 이 후진타오 이 이제 그렇죠. 역대 4명의 그 주석들과 같이 협상을 해보고 비즈니스를 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중국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든의 경우는 중국을 어떻게 목졸르면 중국이 이게 힘들어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고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저도 궁금증이 확 풀렸습니다. 그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 상당히 부드럽지만 정말 속으로는 굉장히 고수의 그런 수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많은 시청자들 궁금해하실 부분입니다. 중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서는 이제 중국하면 이제 CSI 300을 대표 지수로 보는데 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상해 종합주가에서 더 먼저 귀에 있거든요. 최근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3,500에서 거의 오르내림이 좀 횡보한 국면입니다. 이런 양상
한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변수를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상해 종합주가 지수를 보면은 안 되는 것이 네. 상해에 상장된 기업의 50% 이익의 50%가 은행주 이익입니다. 네. 그래서 금융주의 비중이 크기 너무 때문에 치우쳤죠. 상해 지수는 은행주가 안 올라가면 이건 전혀 갈 수 없다. 그래서 지금 4,500대 주수는 13년 전 지수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이제 CSI 300 기준으로 이제 보는 것이 맞아 보이고 그렇죠. 지금 이제 외국인들의 동향이 중국 시장이 더 중요한데요. 5월달, 6월달, 7월 보면 5월에 아마 사상 최대로 매수를 많이 했고 6, 그렇죠. 7월 들어서 지금 많이 매수 규모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나 예. 작년 10월 이후로 이 매수를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수는 들어오는데 네. 그 금액이 조금 줄어들고 있고 예, 예. 그것은 이제 미중 간의 갈등, 중국의 상대적인 이제 경기 회복의 약화 뭐 이런 예.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시장이라는 것이 거래소가 무너져도 살아남는 회사를 찾아가는 것이 투자인데 그렇게 네. 보면 지금 한 세 가지 정도가 이제 눈에 띄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이런 이야기도 미중의 기술 전쟁의 수혜자, 기술 전쟁. 그게 반도체하고 배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서방에서는 중국이 반도체 봉쇄로 망했다, 끝났다 이렇게 보지만 역설적으로 국산화 대상에 들어가는 쪽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 때문에 대박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것이 배터리 산업하고 반도체 쪽이 지금 주가가 최근에 거의 폭등을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 예. 두 번째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디디 추신 같은 데이터 전쟁에서 또 수혜자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안을 하는 상장 회사들. 예, 예. 이 회사들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그러겠죠. 이제 갖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음식료 업종들, 그래서 이번 코로나19로 폭탄 맞은 업종이 항공, 호텔, 음식료업인데 그렇죠. 예. 지금 중국이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지금 100%를 넘어갔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제 음식료 업종들이 드디어 식당에 가서 우리도 그렇습니다마는 이제 이 접종을 백신 증명서를 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마도 이제 식당업, 그래서 중국에는 식당하는 회사들이 예를 들면 한국인들도 많이 먹는 호고, 예. 이제 마라탕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회사들이 이제 좋아지면 그런 회사들한테 납품을 하는 이제 조미료 회사들, 예. 이제 이런 회사들이 백신의 수혜주.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크게 보면 전쟁의 수혜주, 데이터 전쟁의 수혜주, 네. 그리고 백신 전쟁의 수혜주, 그 세 가지를 조금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십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소장님은 오래 중국을 보셨지만 우리 동학개미나 오늘 이제 시청하시는 분들은 중국에 대해서 깊이 있게는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하반기에 중국에 투자하실 때 꼭 이 점만은 주시하셔야 된다. 그런 테마도 좋고 이슈도 좋습니다. 꼭 주의점, 중국에 투자하실 때 요점만큼은 꼭 보시고 투자하셔야 된다는 점 한두 개만 짚어주시죠. 이제 해외 투자한다고 그럴 때 환율하고 금리를 봐야 되는데요. 지금 이 두 가지가 제가 볼 때는 내년 올림픽하고 관계가 있어요. 2월달 올림픽이. 그래서 이번에 동경 올림픽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겁니다. 네. 동경은 실패했는데 베이징은 성공했다. 그렇죠. 이걸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제 가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이제 전제는 결국은 경제력이 받침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미국과의 전쟁을 완화시키려고 하면 이제 환율을 어떻게 유지를 하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돼요. 그러겠죠. 그리고 중국 내수 경기를 보려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어떻게 조절하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그 두 가지 쪽에서의 변수가 아마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핵심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그 뒤편의 그림에는 바로 올림픽이다. 그래서 이제는 올림픽을 바라본 그 중국 증시 거기다 이제 테마를 맞추는 것이 이제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환율과 금리를 꼭 보셔야 되고 그 핵심은 바로 올림픽, 동계올림픽이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님과 중국에 대한 자세한 깊이 있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소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